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전국에 계신 별책 부록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궁금한 게 많은 판도라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엿은 엿장수 맘대로, 인생은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 바퀴 돌았잖아요. 간단하게 한 바퀴 돈 소감. 정신없습니다. 어떤 게 제일 정신 없으셨나요? 편집하랴, 발제 준비하랴. 저희가 이제 자기가 발표를 하면 네. 그 주 편집을 자기가 직접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편집이 들쑥날쑥인데라고 생각하시면 네, 각자 스타일이 다 다른 겁니다 지금. 근데 제가 들었을 땐 꽤 비슷하게. 아 그래요? 점점 더 안정될 거예요. 그죠? 이제 한 번씩 해봐서. 그리고 다른 사람 거를 상당히 이렇게 의식해서 듣게 되니까 네. 남들하고 좀 어느 정도 맞추려는 노력이 좀 생기네요. 전 나중에 한 화 정도는 팟캐스트 편집에 대해서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네, 생각입니다. 각자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달에는 첫 번째 대주제로 시작을 했었고 이번 달에는 두 번째 대주제는 네. 뭔가요? 정신입니다. 이야. 저희가 정신하고 다음 달에는 육체를 할 건데 몸하고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걸 먼저 다뤄보자 해서 정신을 다루게 됐고요. 그래서 정신의 첫 번째는 요즘 굉장히 핫한 인공지능, AI,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어쨌든 인공적인 AI. 지능이다. AI.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를 하면서 참고한 책은 가장 쉬운 AI 입문서 오니시 가나코라는 분이 쓰시고 전지혜라는 분이 번역을 하시고 아티오라는 출판사에서 낸 책인데요. 참고를 하긴 했지만 내용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이렇게 완전 일치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들은 더 찾아보기도 하고 더 좋은 예가 있으면 바꿔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책은 굉장히 꽤 잘 쓰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접했던 여러 가지 매체 중에 입문자들에게 잘 이해되게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인공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죠. 인공. 그리고 이제 지능이 무엇인가? 이게 참 애매합니다. 지능이 무엇일까요? 지능. 생각하는 능력? 그렇죠. 생각하는 능력. 그러니까 지자가 알 지자고 능자가 능하다. 익숙하게 잘한다. 아는 거를 익숙하게 잘한다가 이제 한자의 표현인 거고. 능동적으로 막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인가? 지능이요? 네. 우리가 지능이 있다라고 하면 뭐 스스로 생각한다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죠. 어쨌거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네. 스스로 뭔가 프로세싱을 거쳐서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에 대해서 사실 사람이 정의를 딱 요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이번에 하면서 찾아보니까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를 몇 개만 읽어보면 계산이나 문장 작성 따위의 지적 작업에서 성취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적응 능력, 뭐 지능 지수 따위로 수치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됐고 읽으면서 IQ가 그건가 보다. 그럴 수 지능 있죠. 지수. 뭐 지혜와 재능을 통틀어 이르는 말. 뭐 세 번째가 좀 저는 이해가 됐는데 새로운 대상이나 상황에 부딪혀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적응 방법을 알아내는 지적 활동의 능력.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뭔가 받아들여질 만한. 근데 1번도 되게 공감이 되긴 하는 게 우리가 계산을 엄청 잘하거나 암기력이 아주 높거나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그 외부 자극 뭐라 그러지 이해하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3번의 능력까지는 아닌데도 그걸 지능이 높다고 느끼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네. 1번도 공감이 가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면 일단 인간이 지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그러게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1983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가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거에서 지능을 9개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개로요? 네, 뭐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아.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뭐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 자연탐구지능, 실존지능. 와, 많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정신으로 네.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분류를 해놨네요.
이게 다 인공지능에서 적용이 아직은 안 되겠지만 뭐 이제 이런 것들 하나씩 그게 다 하나씩 되는 순간이 오겠네. 적용시키면 정말 인간 같은 인공지능이 될 수 있겠죠.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9개. 간단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지능 검사하면 떠오르는 영어 두 글자 있지 않습니까? IQ. IQ 이제 지능지수라고 부르는데 그 지능지수 IQ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막 풀어야 되잖아요. 거기 뭐 언어 문제도 나오고 저도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나는데 도형 이런 것도 수리, 나오고. 뭐 공간지각.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진 그 지적인 능력을 활용을 해서 어떤 우리한테 닥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능을 간단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인간이 만든 장치나 시스템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렇게 정하고서 시작을 해볼게요.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이제 요새 많이 쓰죠. 엄청 근데 많이 쓰죠. 진짜. 네, 뭐 인공지능, 뭐 가전도 있고 뭐 자주 나오는 말인데 처음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온 거는 생각보다 꽤 오래 됐습니다. 처음 나온 게 무려 1956년 와. 뭐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열린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서 유명했던 인공지능으로는 1966년 한 10년 뒤에 엘리자라고 부르는 문자로 대화가 가능한 컴퓨터가 있었어요. 66년에. 아, 그 컴퓨터에 그러면은 문자를 입력하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았어? PC 통신 같은 거에 네. 이렇게 자동 대답해주는. 심심이. 뭐 그런 거. 그렇죠. 약간 그런 종류네요. 그렇죠. 뭐지? 그런 거 있었죠. 아니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래요? 이거 서울에만 있었어요? 아니 요즘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심심이가 뭐예요? 이따가 한번 쳐보세요. 심심이. 심심이. 이렇게 막 질문하면 대답해요, 걔가 진짜로. 근데 이제 그 되게 한정된 대답밖에 못하기 네, 때문에 맞아요. 이상한 질문하고 걔가 이상한 질문 하는 걸 우리 뭐 시리아 이런 것처럼 해갖고 이상한 질문 대답하는 거를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유머처럼 이런 거 했었는데. 말씀드린 그 엘리자라는 컴퓨터가 이제 닥터라는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이 환자 역할을 해서 막 이제 뭘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치료해주는 역할처럼 답을 해주는 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1960년대에 이런 대화형 컴퓨터가 있었다는 건 사실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게요. 60년 되면. 근데 이제 이 당시 수준은 방금 전에 엿장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미리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 이렇게 미리 이제 입력한 대로 대답을 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인공지능이라 하기엔 좀 그렇죠. 부족함이.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이 네,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정해져 있는 거죠. 산술적이네요. 그냥. 그리고 또 초기 인공지능 역사에서 유명한 걸로는 앨런 튜링 그 혹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 아 재밌죠. 네, 저는 안 봤는데 거기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연기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그 불린다고 합니다. 실화예요? 실화요. 그 네. 암호 해독 이니그마를 몰랐어요. 독일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아 맞아, 약간 그 정신 거의 전쟁을 착란 이겼다고 볼 정도로 큰. 맞아, 정신 착란 증세 있고 막 맞아요. 약간 그런 거였죠. 네, 그렇게 실화구나. 유명한 앨런 튜링이 개발한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튜링 테스트는 뭐냐면 그 대화형 컴퓨터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제 인간이 보이지 않는 어떤 상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그 다음에 내가 대화한 상대가 인공지능인가 아니면 실제 인간인가를 구분을 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분을 해요? 그 대화한 사람이. 네, 대화한 사람이. 아, 지금까지 당신이랑 대화한 사람이 진짜 사람일까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눈치채나. 그래서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한 다음에 이거는 인공지능이다. 아, 이거는 진짜 사람이다. 아, 그래서 이제 진짜 사람처럼 느꼈는데 인공지능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뛰어난 인공지능인 거죠. 튜링 테스트의 컴퓨터들이 합격을 못하다가 2014년에 처음으로 합격한 컴퓨터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와. 이때도 합격한 컴퓨터, 그러니까 대화한 컴퓨터가 자기 자신을 우크라이나 13세 소년이라고 소개를 했대요. 그래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는 걸 감안을 하고 아, 이 정도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컴퓨터였던 거죠. 그럼 우크라이나 13세 소년이란 설정 자체를 컴퓨터가 본인이 한 거예요. 네, 자기가? 본인이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했다고 통과할 합니다. 수 있겠다라고 이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13세 소년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화하는 사람이 약간 선입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대화하는 사람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은 아니니까 약간 어눌할 수 있겠다. 말투는 테스트가 네, 그럴 수 있다. 테스트가 그쵸. 영어였나 보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튜링 테스트를 사람처럼 대화해서 합격한 컴퓨터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오, 아직도 없어요. 네. 야 대단하다. 저희 뭐 시리 해보면 답 나오지 않나요? 아, 그렇죠. 왜 이렇게 못 알아듣죠?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1956년부터 이제 생겨서 74년까지를 1차 열풍이라고 부르고 한 6년 동안 암흑기가 있은 다음에 또 80년부터 87년까지 2차 열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87년부터 93년까지 2차 암흑기를 거쳤다가 현재를 3차 열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2차 암흑기 전까지 컴퓨터 성능이 사실 지금의 컴퓨터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뭐 대중이 보기에 크게 유명한 사건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하면 꼭 함께 따라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들어보셨나요? 아, 그 뭐지? 뭐였지? 바둑이긴 거? 이름 알파고. 알파고. 고프로가 아, 왜 그쵸, 생각나? 머신러닝 하면 비슷하네요. 알파고. 느낌이.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러닝머신 같은 거.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머신러닝. 아, 러닝머신. 그래서 뭐야? 그래서 친숙했구나. 아, 물론 이제 해봐요. 근데 그래서 친근하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번역하면 기계 학습이에요. 근데 왠지 기계 학습보다는 머신러닝이 멋있지 않습니까? 영어에 영어 대한 사대주의. 네, 사대주의네요. 근데 왠지 기계 학습 이렇게 들으면 막 엔진이나 막 톱니바퀴 이런 게 떠오르고 이렇게 머신러닝하면 뭔가 있는 것 같고 예, 영어 사대주의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인공지능이 머신러닝 배운다, 학습을 한다는 얘기인데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떻게 학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걸 아까 제가 지능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랑 비슷하게 인공지능이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알기 전에 사람은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학습을 간단한 걸 한번 해봅시다. 네. 판도라 학생이 1시간 공부를 하고 시험 봤더니 네. 10점을 맞았어요. 2시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더니 20점을 맞았어요. 10시간 공부를 하고 시험 봤더니 100점을 받았어요. 여기까지 제가 어떤 정보를 드린 거고, 그럼 판도라 학생이 5시간 공부하면 몇 점 받을까요? 50점. 딩동댕. 그러니까 딩동댕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그렇게 간다면 네, 그렇죠? 제가 주어진 정보를 듣고 뭐 이럴 것이다. 이제 학습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학습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셨나요, 이걸 학습을? 반복. 아니죠.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통계를 내는 거잖아요. 같은 거를 같은 문제를 아니 그게 아니라 반복은 이 문제를 한 번 했는데 내가 틀렸어. 다음번에 또 냈는데 또 틀렸어. 근데 한 번 해서 그 다음에 맞췄어. 그러면 여러 번 하면서 되는 거니까 반복 학습이고, 지금은 반복 학습이 아니라 그걸 계산을 한 거죠, 머릿속으로. 그쵸. 매칭을 시켜서 1시간 10점, 2시간 20점, 10시간 100점을 매칭을 시킨 다음에 그걸 산술적으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 거죠, 이미. 그렇죠. 한 5시간 그래서 하면 예측을 한 거죠. 뭐 시간에다가 곱하기 10하면 100점이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사실 머릿속에서 어떤 작용이 막 그쵸. 이런 세포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지 사실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거지.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 3, 4살짜리한테 가르친다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때는 반복 학습이겠죠, 아마. 그렇죠. 그 당시에는 1시간에 10점이면 2시간에 20점 이하를 계속 주입해서 그럼 3시간에는 30점 이하를 해서, 그게 우리 머릿속엔 이미 그 과정이 기계화되어 있고 네. 지금 이 문제를 그 기계화된 과정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계산을 해낸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기계도 지금껏 너무 간단한 예지만 이제 인공지능도 이런 식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제가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조사를 해보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게 인간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 게,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자기의 지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게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알아가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도 자기의 지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너무 본능적으로 그쵸. 그죠.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예. 지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왜 이렇게 우리가 지능을 발휘하는지를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AI를 개발하는 것은 곧 인간의 지능을 알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그럼 머신 러닝은 그래서 정확하게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거를 머신러닝이라고 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더 자주 들었던 단어가
머신 러닝보다 딥러닝이라는 네. 단어를 더 많이 딥러닝도 들었어요. 이따가 할 거예요. 뒤에 나올 것 네, 같아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지도학습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입니다. 지도 맵 아니에요. 네, 네이버 가르쳐주는 지도죠? 네, 구글 지도 이런 거 아니고요. 그 생각 못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 난 이거 묵사발님이 난 할 줄 몰랐어. 알았는데. 묵사발님이 지도 할 학습이 뭐라고요? 그러면? 그 지도 저희가 뭐 생활지도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어떻게 보면 코칭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지도 학습이 영어를 번역한 말인데 영어로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슈퍼바이즈드. 네. 그러니까 사람이 뭐 감독한다, 지도한다, 뭐 그럼 코칭한다. 실제로는 엄청 코칭해서 막 해라가 아니라 얘가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정도인가? 감독이 가르쳐 주기도 가르쳐 하잖아요. 준다라는 얘기가 더 가르쳐 주고 맞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맞다 틀리다도 얘기해 줄 수 아까 있고. 왜냐면 비지도도 있었잖아요. 두 번째. 네네. 그러니까 반대로 쓰일 것 같아. 그래서 지도 학습이라는 번역이 저는 좀 와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감독 학습이나 뭐 더 좋은 말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지도 학습으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 지도 학습이라고 저희도 얘기를 할게요. 지도 학습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사람이 기계한테 뭐 인공지능한테 정답인 데이터들을 먼저 막 제공을 하는 거고요. 제공을 한 다음에 기계가 그 데이터에서 스스로 규칙을 찾아서 학습을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도 학습에는 이제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뭐 저희가 현실에서 뭐 일어날 수 있는 예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메일을 많이 요새 받게 되잖아요. 저도 핸드폰 보면은 메일 알림만 막 280 막 이렇게 돼 이메일 있는데 스팸이 너무 많아요. 네. 이 스팸 메일 분류 같은 거를 사람은 딱 메일을 보고 이건 스팸이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한테 요런 메일은 스팸이야, 요런 메일은 스팸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알려주면 기계가 분류를 해줄 수 있고요. 이제 그건 사람이 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이제 답을 기계한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동해에서 막 풍경 사진을 찍었다. 그다음에 남해에서 풍경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이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사진을 줬을 때 꽤 비슷한 이제 뭐 바다 풍경 사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주민은 이제 그 풍경 사진 안에 있는 뭐 바위나 뭐 나무나 어떤 해안 모습을 구별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사진 보고 이게 동해인지 남해인지 그렇죠. 어딘지 네, 모를 수 잘 있죠.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사진에는 어쨌든 이 나무가 뭐 동해에서 잘 자라는 나무, 뭐 남해에서 잘 자라는 나무나 뭐 그런 것들이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런 지도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지만 이제 사진에 어떤 정보가 있거나 뭐 사진 뭐 파일이라고 하면 거기 생성된 위치 같은 게 써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막 검색을 하거나 더 찾아봐야만 알 수 네네네. 있는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없는 것도 네. 기계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진을 딱 보여줬을 때 기계는 사진을 분석해서 이건 동해, 이건 남해 이렇게 몇 시에 예. 찍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태양의 수도 각도가 있겠죠. 어쩌고 막 이런 걸 무슨 탐정 같아. 그러니까 막 몇만 개의 메일 몇만 개의 풍경 사진 데이터 같은 거를 기계한테 막 넣어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기계가 어떻게 지도 학습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딱 정하면 어울리는 술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이에요. 술 너무 얘기하니까, 좋아하시는 거 네. 아니에요? 지금 감탄을. 술사발님께서 벌써 눈빛이 달라지셨는데 술잡아. 인간이 이제 학습 데이터를 넣어줄 거예요. 뭐 나름 이제 정답처럼 넣어주겠죠. 음식을 딱 고르고 그거에 어울리는 술은 이거야 해서 치킨 한 다음에 소주. 맥주. 이건 약간 개인적인 취향. 취향이 있겠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네. 못 맞출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정답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넣어주는 거죠. 기계한테. 보편적으로 뭔가 정답을 네. 일단 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치킨이랑 어울리는 거는 맥주다라고 넣어주고 그 다음 게 이제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치킨하고 삼겹살을 동시에 시켰다. 그때도 맥주라고. 소맥.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다 먹는 거잖아요, 이건. 묵사발님한테 대응되는 인공지능은 그냥 뭐든지 다 이건 모든 술을 다 줘라. 이 술이 떨어지면 새로운 술을 줘라. 그냥 술의 양이 중요하다. 아니죠. 또 술을 이렇게 싸게 줘라. 5회 쏘매 그러면은 이 사람에 맞춰서 또 접수가 돼가지고 거기만 안주. 맞춤형 이게 인공지능 뭐 이렇게 제공되지 않아요? 요즘에? 딥러닝. 그렇죠.
안면 인식을 딱 한 다음에 묵사발이다 한 다음에 그렇지. 그렇죠. 좋아. 그건 아무 소리 나도 아니 이런 괜찮겠다. 분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인공지능이. 네. 그래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치킨을 딱 고르면 맥주가 어울린다. 그다음에 치킨 삼겹살이라고 골라도 맥주. 그다음 삼겹살 고르면 소주. 그다음에 알탕하고 두부김치 고르면 소주. 치킨하고 양꼬치 고르면 맥주. 그다음에 알탕하고 양꼬치 고르면 소주. 이렇게 줬다고 할게요. 기계한테. 네. 나름 제가 얘기한 것들이 막 되게 이상하거나 그렇지 않죠? 그런 조합을 일단 예, 줬다는 예. 거죠. 예. make sense 하죠. 오늘부터 제가 밀 유행어인데 일리가 있다. 말이 된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치킨, 맥주, 치킨 삼겹살에는 맥주, 삼겹살엔 소주, 알탕 두부김치에는 소주, 치킨 양꼬치는 맥주, 알탕 양꼬치는 맥주. 이렇게 주면 이제 기계가 이걸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6가지를 말을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그 2가지 조합한 것만 말씀드리면 치킨 삼겹살, 치킨 양꼬치, 알탕 양꼬치 이렇게 기계한테 학습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인공지능한테 무언가를 바랄 때는 이걸 넣어준 그대로 답만 해주는 거는 저희의 기대치를 의미 없죠. 네, 미치지 못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인공지능한테 나 오늘 치킨하고 알탕을 먹을 거야. 아까 없는 조합이네요. 아까 없는 조합인 네. 거죠. 그런 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이제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알려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답을 이제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기계가 저희가 입력하는 순서대로 이제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맨 처음에 치킨 맥주라고 했기 때문에 기계가 치킨에다가 맥주를 하나 딱 표시하는 거예요. 치킨이 들어왔을 때는 맥주다. 저희가 처음에 인풋을 그렇게 줬으니까 그 다음에 치킨 삼겹살은 맥주다. 그러면 치킨에다가 맥주 도장 하나 꽝 찍고 스티커 하나씩 더 붙여주는 그렇죠. 거야. 삼겹살에다가도 맥주 맥주 도장을 도장. 딱 찍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근데 삼겹살 소주라고 말을 했어요. 삼겹살에 소주 도장 찍어줘야죠. 그럼 기계가 치킨 맥주고 삼겹살도 맥주라는데 왜 삼겹살은 소주라고 들어오지? 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삼겹살 맥주라고 들어왔지만 삼겹살 소주라는 1:1 대응이 들어오면 그건 사실 더 강력한 연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왔던 삼겹살 맥주에서 맥주 스티커를 떼고 소주를 붙여요. 떼고. 그렇죠. 왜냐하면 더 강력한 게 온 그렇죠. 거죠. 치킨 삼겹살 조합일 때 맥주라 그랬는데 삼겹살은 소주니까. 그래서 삼겹살이 들어오면 소주 도장을 하나 꽝 찍고 알탕 두부김치가 소주라고 했으니까 알탕하고 소주 두부김치에 소주를 도장을 꽝꽝. 치킨 양꼬치에 맥주라고 했으니까 치킨하고 양꼬치에 맥주 도장을 꽝꽝. 그럼 치킨은 벌써 맥주 도장이 여러 세 개. 3개 찍혔네요. 그다음 알탕 양꼬치는 소주라고 했으니까 알탕 양꼬치에 소주 도장을 꽝꽝. 그럼 사실 조금 전에 양꼬치가 맥주였다 소주였다 되니까 여기도 그냥 0이 되겠죠. 상쇄돼서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1:1 대응은 아니니까. 그럼 나중에 기계가 스스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치킨은 맥주 도장이 3개, 삼겹살은 소주 도장 하나, 알탕은 소주 도장이 2개, 양꼬치는 도장이 빵, 두부김치는 소주 도장이 하나. 그렇기 때문에 치킨 알탕 조합 이렇게 말하면 치킨 맥주 맥주 3개였고 알탕 소주 2개니까 하나의 술만 고르라고 하면 맥주라고. 더 많은 네,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예시가 좀 많아서 이제 기억하기 좀 어려웠을 수 있지만 맥주 5분의 3, 소주 5분의 2 이렇게는 안 하는군요. 맥주랑 소주를 3:2의 비율로 제시할 수도 있는데 소맥 더- 안주냐 이거죠. 소맥. 그렇죠. 소맥으로 할 수도 있는데 더 높은 섞을 수 없어. 맥주로 한 아직 거는 거의 이제 입력 안 됐어. 처음에 그 어떤 아웃풋을 뽑을 때 한 가지 술만 가장 높은 숫자를 차지한 한 가지 술만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거죠. 이제 그거를 그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인간이 한 개의 술만 출력해라라고 줄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그렇게 한 개의 술만 출력한다기보다는 엿장수님 말씀하신 대로 퍼센테이지로 치킨 알탕 그러면 이제 뭐 맥주 60%, 소주 40%가 어울립니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술 하나만 추천해라 이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거를 굳이 인공지능을 쓸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음식 100개를 가지고 3개씩 조합을 하는 거에다가 추천하는 술이 한 20종이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이 하기에 만약에 내가 가게 주인인데 우리 가게에서 음식을 100개를 팔고 3개를 딱딱딱 찍어주면 이제 술을 20개 중에 하나를 추천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물론 이제 감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대량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기계를 사용해서 어떤 판단을 뭐 하는 것들이 100종도 대량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물론 그렇긴 한데 뭐 다른 예시로 하나 더 들자면 포도를 봤는데 어떤 알의 크기, 그다음에 색깔, 포도 잎의 모양을 가지고 포도 품종 30개 중에 어떤 건지 판단을 한다. 물론 이제 포도 농사를 한 30년 한 사람은 뭐 봐도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인공지능에다가 알의 크기, 색깔, 잎의 모양 정보를 넣어놓은 다음에 인공지능한테 판별을 하면 이 품종은 요거일 확률이 90%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실제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 다음 어플에서 꽃 이름 검색하면 나와요. 실제로 꽃 사진을 찍으면 얘가 사진을 보고 이게 무슨 꽃의 확률이 높다. 근데 아주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딱 하나의 답을 출력한다기보다는 어떤 뭐 맥주 80% 소주 20%처럼 확률로 답을 출력하는데 왜냐하면 확률로 답을 출력을 할수록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때 유연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의 답만 내라 그러면 이제 좀 되게 안 맞을 수도 있고 이제 좀 고정될 수도 있는데 오류가 확률로 하게 많겠죠. 되면 그렇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쌓은 규칙들을 수정하기가 좀 쉽겠죠. 확률로 답을 출력하게 되면. 그래서 잘 정리된 학습 훈련 데이터가 많을수록 이제 정교하고 성능이 높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처음에 주는 데이터가 많을수록이라는 뜻이에요. 많기도 해야 되겠지만 잘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막 헷갈리게 되면 안 되고. 줄 때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답과 어떤 인과관계를 잘 맺어진 걸로 줘야겠죠. 아무거나 막 때려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 막 때려넣으면 엄청 혼란스러울 것 그렇죠. 같은데. 혼란스러울 수. 그걸 알아서 해야 인공지능이죠. 근데 이것저것이면 통계가 안 되니까. 어쨌든 사람 손을 타네요. 그렇죠. 그 다음은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아까 지도 학습에 반대되는 개념, 영어로는 unsupervised learning. 이번엔 사람이 좀 개입하는 게 덜한 거죠. 데이터를 사람이 주기는 해요. 근데 어떤 정답 같은 거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거예요. 지도 학습을 쓸 수 있는 분야하고 비지도 학습을 쓰는 분야가 다른데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저희도 정답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데이터를 눈으로 막 많이 봤는데 이게 무슨 규칙성이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개 좋아하시죠? 귀여운 개요? 네. 강아지, 어, 멍멍, 강아지. 댕댕이. 먹는 거 말고. 네. 꽃게 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를 기를 때 개가 저희한테 뭔가 표현을 하잖아요. 소리로 멍멍 멍멍멍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오래 키우다 보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기도 하겠지만 정확히는 저 멍멍과 멍멍멍과 멍멍멍멍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까 음식과 술처럼 이렇게 멍멍은 배고파, 멍멍멍은 뭐 나랑 놀아줘 이런 걸 저희가 잘 모르는 건데 우리가 정답을 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저희가 줄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뭔가 그 개는 규칙성 있게 말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인공지능한테 야, 개 짖는 소리 막 들려주고 이걸 한 4개로 구분해봐.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정답이 자기도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걸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패턴을 거예요. 분류를 패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한 100개의 개 짖는 소리를 들었는데 인간이 4개로 구분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4개로 나름 내 마음대로 규칙성을 따져서 구분해 볼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그룹화시켜서 분류하는 거를 인공지능 용어에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고 그 클러스터링을 해서 생긴 그룹을 클러스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물론 비지도 학습이 꼭 클러스터링이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에는 군집 분석, 의존 구조, 벡터 양자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저희는 클러스터링만 다루겠습니다. 클러스터링 예시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자명하고 그 포장지에 과자에 대한 영양 정보 데이터 같은 게 이제 써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기계한테 주는 거예요. 뭐 새우깡 뭐 125kcal 뭐 이런 거요. 그렇죠. 아니면 거기 뭐 나트륨 뭐 몇 그램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과자 봉지를 이제 인공지능한테 주고 2개로 클러스터링 해봐라. 그냥 무작정. 근데 무슨 과자를 줬냐면 새우깡, 맛동산, 빼빼로, 감자칩, 치토스, 오레오 이렇게 줬어요. 3개 넘어가면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안 나요. 새우깡, 맛동산, 빼빼로, 감자칩, 치토스, 오레오 이렇게 줬어요. 이거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분하는 이제 분류하는 알고리즘, 네. 뭐 K-민즈, 뭐 스펙트럼 군집화, 가우시안 혼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냥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중에 묵사발이라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썼어요. 예. 그래서 두 개로 구분해봐 이렇게 했더니 묵사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딱 구분을 하니까는 첫 번째 그룹에는 새우깡, 감자칩, 치토스를 넣고 클러스터 2에는 맛동산, 빼빼로, 오레오를 넣었어요. 그럼 이제 결과를 딱 보고 인간이 이건 뭘로 구분한 거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새우깡, 감자칩, 치토스가 한 클러스터, 맛동산, 빼빼로, 오레오가 한 클러스터. 그냥 열량으로 했나? 모양도 다 다르고. 회사가 다른가? 색깔. 같은 회사. 의외로 이걸 안 와닿으시는구나. 초코가 들어갔나? 아닌데. 아니요, 색깔이야. 다 과자를 까만색. 크게 구분하면 맛동산이 까만색이에요? 그냥 갈색이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래도. 갈색이잖아요. 과자를 크게 구분하면 저는 단과자, 짠과자로 보통 구분하거든요. 단짠인가요? 그러니까 묵사발 알고리즘을 클러스터링을 나트륨이 했더니 높은 거랑 낮은 걸 했나 보다. 새우깡, 감자칩, 치토스를 하나로 묶고 짠 애들이. 맛동산, 빼빼로, 오레오를 하나로 묶었어요. 오레오 달아요? 오레오 오레오. 달죠. 오레오 완전 달죠. 우유랑 먹는 애잖아요. 안 먹어봐서 그럼요. 몰라요. 완전 맛있죠. 까만 잘 안 먹어서. 크림을 몰라요. 이렇게 예. 분리를 아니, 시켜서. 초코라서 잘 안 먹어서.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결과를 보고 인간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알아볼 수 있어야죠. 그렇죠. 얘가 이렇게 갈랐는데 왜 이렇게 갈랐는지 인간이 나중에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번에는 우리 지능을 물어보는 것 같았고. 이번에는 클러스터 알고리즘을 바꿨어요. 똑같은 과자 6개를 넣었는데 엿장수라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했더니 엿장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클러스터 1에 새우깡, 감자칩, 맛동산, 클러스터 2에 치토스, 빼빼로, 오레오를 구분을 했어요. 그럼 사람이 보고 이건 뭘까? 클러스터 1은 새우깡, 감자칩, 맛동산, 클러스터 2는 치토스, 빼빼로, 오레오. 치토스, 빼빼로, 오레오에. 몰라요. 공통점이 뭐예요? 나중에 봤더니 엿장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받침이 있는 과자명과 받침이 없는 과자명으로 분류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클러스터 2, 치토스, 그렇죠. 빼빼로, 오레오. 빼빼로. 그러니까 비지도 사람도 학습은 그러니까 이건 되게 단순한 건데 이거 약간 그 뭐지? 그 넌센스 문제 같은 네.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답이 없는 데이터들을 분류를 할 수는 있지만 왜 그렇게 분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인간의 해석이 필요한 거죠. 이거 약간 창의적이네요. 기계인데도.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클러스터링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야.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클러스터 개수를 좀 뭐 늘려본다든가, 뭐 2개로 클러스터링 해봐 그랬는데 3개로 해봐, 뭐 4개로 해봐, 아니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바꿔보는 거죠. 요거 써봤다가 요거 써봤다 해서. 그 알고리즘은 사람이 만들어 둔 거예요? 그렇죠. 알고리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여기까지가 비지도 학습이고 그 다음으로는 강화 학습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 학습하면 이제 국내에서 유명한 게 알파고. 2016년 3월에 이세돌 구단하고 5판 대국을 했죠. 그래서 4대1로 맞아요. 알파고가 이겨버렸죠. 그래서 이런 바둑이나 체스 같은 거를 두는 인공지능이 이제 활용하기 좋은 학습 방법이 강화 학습입니다. 강화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요약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어떤 주어진 상황이 있는데 그때 다양한 행동을 평가한 다음에 더 좋은 행동을 찾도록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도형 머신러닝은 아까 인간이 정답 데이터를 준다고 했잖아요. 강화학습은 학습 훈련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 선택할 수 있는 행동들을 사람이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선택한 행동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사람이 판별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답이야라고 먼저 알려주지 않고 선택지만 주고 네가 골라봐. 네. 그건 정답, 그건 아니야. 이렇게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둑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바둑의 규칙은 알려주고 이제 여기 둘 수 있는 것도 알려주고 여기다 딱 뒀을 때 이거는 나중에 봤을 때 좋은 거야, 좋지 않은 거야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시행착오를 계속하면서 반복하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바둑을 이제 두는 상황으로 가정을 해보면 바둑알을 놓는 위치에 따라서 나중에 승패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상황일 때 여기다가 뒀더니 나중에 지더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여기다 두는 거는 안 좋겠구나. 그럼 이제 그걸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일 때 여기다 뒀더니
나중에 이겼다. 그럼 이런 상황일 때는 여기다 두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시행착오하면서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는 시합할 때 그 각 수마다 둘 때마다 그 위치에서 가능한 모든 수를 가치로 평가를 한대요. 여기다 두면 가치가 뭐 몇 점, 여기다 두면 몇 점. 그래서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수에다가 두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일정 단계마다 갈림길이 나와요.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왼쪽으로 갔을 때 뭐 좋은 보상이 있다. 점수가 막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희도 왼쪽으로 갈 확률을 높일 거잖아요. 왼쪽으로 갔더니 점수를 많이 받았어. 오른쪽으로 갔더니 뭐 캐릭터가 죽거나 점수가 낮아진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니까 보상이 낮아.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갈 확률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이 좋은 쪽으로 반복 학습을 해서 그쪽에다가 확률을 더 두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갈림길이 나왔는데 왼쪽 90%, 오른쪽 10%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왼쪽으로 가겠죠. 왼쪽 90%니까. 근데 왼쪽으로 갔는데 결국은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왼쪽이 90%였는데 왼쪽으로 갔더니 나쁜 일이 생겼네? 그럼 왼쪽으로 갈 확률을 좀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나쁜 거야. 컴퓨터한테 컴퓨터가 돈을 발해서 막 일을 잘하면 막 간식을 주고 돈을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보상을 어떻게 주느냐라고 하면 이제 뭐 점수 같은 걸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갈림길이 나와서 첫 번째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10점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100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 왼쪽으로 갔다가 그 두 번째 갈림길에서는 오른쪽 왼쪽을 가든지 200점을 줘요. 근데 맨 처음에 갈림길에서 오른쪽을 선택했더니 그 다음 갈림길에서 뭘 선택하든지 10점만 주는 거예요. 단계가 더 많아졌네. 생각 고려해야 할.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 갈림길에서는 왼쪽이 점수가 낮아서 가서는 안 됐는데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왼쪽으로 점수가 낮지만 글로 갔어야 됐네. 그래야 나중에 결국 얻는 점수가 더 많네.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은 또 마지막 과정까지를 고려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좀 안 좋은 걸 택해도 마지막에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받을 보상까지 고려해서 첫 번째 선택을 안 좋지만 왼쪽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앞에 주어진 보상 말고 나중에 전체적인 보상을 고려해서 학습하는 개념을 누적 보수라고 합니다. 그 행동을 했을 때 따르는 보상 또는 확률을 깎아내리는 거는 사람이 그 목적에 맞게 가중치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지도학습은 사람이 이제 정답 같은 인과관계를 주고 인공지능이 그 규칙을 학습해서 인간이 제시하지 않은 문제에도 기계가 답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겠죠. 아까와 다른 예를 들면 쓰레기 분리수거. 이건 플라스틱이야. 이건 고철이야. 뭐 이건 비닐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새로운 쓰레기를 인공지능한테 줬을 때 인공지능이 이거는 플라스틱 80%, 비닐 20%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분류를 잘하는 게 지도학습이고요. 비지도학습은 아까는 개의 예를 들었는데 아기 울음소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 있어요. 네, 그런 기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기 울음소리를 들려주면 기계가 네. 배가 고픈 건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건지 네. 잠이 오는 건지를 판별해서 불 색깔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애기들마다 다 비슷하게 울어요? 그게 엄청난 수의 그 표본 데이터를 넣은 거죠. 근데 그 아기 키우는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잘 맞는데요. 그래요. 아주 이템이었다고 해요. 애기 울음소리를 한 10만 개를 들려주고 4개로 구분해봐 했더니 이제 인공지능이 막 4개로 구분했어요. 뭐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 4개를 사람이 살펴보니까 이 울음소리들은 배고플 때인 것 같은데 이 울음소리들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매칭이 잘 되면 말씀하신 그런 상품도 그 나올 수 상품 있겠죠. 생각보다 엄청난 인공지능 상품이었구나. 그리고 강화학습은 어떤 규칙 안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될 때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뭐 이렇게 돌아다녀야 될 목적지가 5개예요. 근데 어떻게 이동하는 게 가장 시간을 덜 들이고 이동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이동하는 게 그 교통수단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이동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막 폭발할 것 같은 네, 표정으로 폭발할 있어서 것 같아요. 뜨거운 과자 마셔야지. 어떻게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건 make sense 하셨습니까? 메이크 센스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이 된다. 일리가 있다. 계속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요새 핫한 용어죠. 딥러닝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상을 살면서 별로 딥이라는 말을 많이 안 쓰지 않나요? 생각나는 발음하기 디핑 어려워요. 소스. 그죠, 디핑 소스. 제가 요즘 운동하는 게 디핑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깊게 하는 건가요? 네. 아니 그 부위에 그건데 이게 삼두랑 이게 가슴 위쪽을 하는 운동 기구예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뒤쪽에 내렸다 이름이 올렸다는 디핑. 거. 그게 디핑이에요. 내렸다 뭐 이렇게 올리는 거. 담그다 그런 디핑 소스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담궈 찍어 먹는. 딥박. 매우 화났다. 네, 디비디비딥 이런 거 있죠. 그건 아니죠. 저 딥한 거 좋아해요. 딥 이거 알파고도 딥러닝을 했다고 하죠. 딥러닝은 사람의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하고 유사하게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보자 라고 출발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의 뇌는 어떻게 되어 있냐? 뭐 한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다고 해요. 뉴런 하나가 적게는 주변 뉴런 수십 개, 많게는 주변 뉴런 수천 개랑 연결이 돼서 서로 정보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요거를 신경망이라고 하고요. 뉴런들이 되게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신경망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고 지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계한테 신경망인데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뉴런처럼 그럼 걔네한테도 그 하나하나의 뉴런 같은 역할을 가진 무언가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이루게 해서 학습을 하게 하는 거죠. 딥러닝은 지금 앞에서 얘기한 머신러닝의 한 기법인데 앞에서 이야기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그거 말고 별거냐 그게 아니고 딥러닝으로 지도학습도 할 수 있고 비지도학습이나 강화학습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딥러닝을 지도학습한 거 위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딥러닝은 되게 최신에 등장한 신기술인 것 같지만 사실 기초 개념은 1950년대에 이미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이 딥러닝의 기원이 되는 개념을 퍼셉트론이라고 부른대요. 퍼셉션이 지각, 자각, 통찰력, 인식 이런 뜻이랍니다. 딥이 그러면 DEP예요. 그죠, 깊은. 깊은 할 때 네. 딥. 심층, 심화 학습. 퍼셉트론을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여러 가지 입력을 받아서 딱 하나의 출력을 내보내는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입력이 2개 들어왔다고 칠게요. 많으면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2개의 입력 칸에 1하고 2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 칸에 1, 두 번째 칸에 2가 들어왔어요. 입력 칸에 들어온 1하고 2를 출력 칸으로 슝 보내요. 출력 칸에서는 2개가 합쳐져서 3이 되거든요. 거기까지 make sense 하시죠? 출력 칸에서는 나한테 들어온 수 합이 5 이상이면 나는 1, 컴퓨터 과학에서 1이 true잖아요. 네. 나한테 들어온 수의 합이 5 이상이면 1을 출력하고 5 미만이면 0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런 조건을 걸 수 있어요. 출력칸에다가. 이때 입력칸에서 출력칸으로 숫자를 1 받고 2 받은 걸 보낼 때 그냥 1하고 2를 보낼 수도 있지만 그냥 보낸다기보다는 보내면서 뭐 곱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가중치를 넣어줄 수도 있고 받는 쪽 그 출력칸에서는 자기가 계산하기 편하게 미리 들어오는 값에서 얼마를 빼거나 뭐 더하거나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미리 말씀드리는 게 요게 중요한 게 딥러닝으로 학습을 한다고 하는 게 입력이 들어와서 그걸 출력칸으로 보내면서 가중치가 몇이었는데 그 가중치를 나중에 봤더니 수정해야 되겠다. 또는 출력칸에서 그 값들을 받아서 처리할 때 이 값들은 내가 처리하기 전에 나누기 10, 뭐 빼기 100 이런 작업을 해놔야 되겠는데 라는 것들을 수정하는 것을 딥러닝에서 학습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어떡하지?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놓쳤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가중치를 주는 게 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자기가 가중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1, 2 나올 땐 편한데 막 네. 100만 21 이게 100만 22 이런 게 들어오면 너무 크니까 100만은 빼고 생각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된 어떤 정보가 입력칸에서 출력칸으로 갈 때 또는 뭐 입력층에서 출력층으로 단계별로 이동을 할 때 그냥 정보를 보내기만 해서는
나중에 수정할 건덕지가 없어요. 나중에 러닝을 이 할 학습을 하려면 입력을 다음 애한테 보내면서 어떤 내가 뭔가를 내가 했어. 뭔가를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다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다라고 하면 보내면서 가중치를 높일 수 있겠죠. 나한테 해가 되는 정보다 선별하기 그렇죠, 위한 그렇죠. 무슨 조건을 다는 거군요. 위협이 되는 정보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가중치를 좀 뭐 오히려 높게 둬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조정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학습을 하려면. 왜냐하면 들어온 걸 그냥 그대로 밖으로 내보내기만 하면 어떤 수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연산을 했다고 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연산을 하는 과정이네요. 네. 가중치를 준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이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오디오만으로 설명하기가 참 복잡한데 이게 지금 퍼셉트론이라고 아까 50년대에 나온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력을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 출력 하나에다가 보내는 거. 이 퍼셉트론을 여러 겹으로 겹치면 이제 신경망 같은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출력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출력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은 비유인데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그림이 없잖아요. 오디오니까. 필터를 생각해 볼게요. 필터. 네. 그러니까 저희 뭐 사진 필터 같은 거요. 에어컨 필터 같은 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겨가지고 종이 좁은 틈이 있는 필터 있잖아요. 그 필터를 1개, 2개, 3개, 4개 옆으로 쭉 나열했다라고 하면 이제 공기가 나쁜 공기 막 여러 가지 뭐 병균을 가진 공기가 입력층에 들어가서 그 필터를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공기는 저 출력층까지 가는데 어떤 그 공기의 상태는 조금씩 변하겠죠. 정확히 필터 개념은 아닌데 그런데 그 필터 얘기하니까 네. 정수기가 저는 오히려 생각이 났거든요. 네. 정수기에 그 물을 넣었는데 물이 어떤 필터는 물리적인 모래라던가 머리카락이라던가 이런 걸 걸러주는 필터가 있고 어떤 거는 좀 화학적으로 미네랄 같은 걸 걸러주는 필터가 있다면 인공지능이 처음에는 그 필터를 다 써서 확 해서 순수한 H2O만 뽑아내다가 나중에 미네랄이 없으니까 안 좋네? 미네랄은 남겨야지? 해서 미네랄 필터는 조금 더 느슨하게 만들고 먼지는 더 작은 것까지 걸러야겠네? 해서 더 쫀쫀하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거는 인터넷 검색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구조를 그림으로 아실 수 보면. 있어요. 동그라미들이 층별로 마치 그 양봉업자들을 벌집한 꽂듯이 이렇게 동그라미 정보를 처리하는 노드들이 옆에 있는 층에 있는 노드들하고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드가 아까 사람의 뉴런과 같은 네, 역할을 그쵸. 하는 거죠. 그 각각의 노드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기가 받은 감각에 대해서 네네. 바로 보낸다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가중치를 섞어서 뒤로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고양이 사진을 인공지능한테 주고 이게 개야 고양이야 판별해봐 이렇게 하고 한 10만 장을 줬다고 쳐요. 학습한 다음에 인공지능이 나중에 개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정답이다라고 사람이 알려주면 인공지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공신경망들에서 그걸 개라고 판단하게 한 그 연결고리들의 가중치를 더 주는 거고요. 정답에 맞는 그쵸? 거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판단한 게 오답이다. 그럼 자기가 그 거쳐온 신경망들의 연결해서 가중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기계가 학습을 해?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딥러닝의 경우는 사람이 얘가 왜 인공지능이 이렇게 판단했지? 라는 걸 더 알기가 어려워요. 이게 워낙 많은 노드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알파고도 그런 얘기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뒀는지 그 수를 왜 모르겠다. 뒀는지. 이기긴 이겼는데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맨 처음에 입력 정보가 들어가는 입력층 그다음에 마지막에 결과가 나오는 출력층이 있고요. 그 중간에 있는 층을 히든 레이어 해서 은닉층 이렇게 부르거든요. 일반적으로 히든 레이어가 2층 이상은 있어야 그때부터 딥러닝이라고 하고요. 알파고는 히든 레이어가 13개 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필터 같은 거 13번 이렇게 막 거쳐가지고 하는 거죠. 딥러닝의 히든 레이어 부분은 그 블랙박스 같은 거예요. 자동차의 블랙박스 말고 저희가 마법사 모자 같은 거 까만 모자 이렇게 꺼낸 다음에 종이를 막 찢어놓고 토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입력은 종인데 출력은 토끼인데 왜 안에서 그렇게 된지 모르겠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오고. 이제 그런 걸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딥러닝도 히든 레이어들은 블랙박스여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이 왜 얘가 이렇게 판단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게 결과가 별로 안 좋아서 히든 레이어를 하나 더 줬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좋아졌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결과가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도 예를 들어 개 고양이 사진 딱 주고 개야 고양이야 맞춰봐 했을 때 내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는 사실 모르죠. 몰라요. 그냥 직관적으로 입력 출력 딱 나와서 아는 거지. 딥러닝도 아직은 연구해야 할 게 많은 그래서 거죠. 더욱 사람 같네요. 네, 그렇죠. 딥러닝은 1950년대에 시작된 개념인데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기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이 무슨 뭐 XOR 문제 이런 컴퓨터 과학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특히 지금에 비하면 컴퓨터 성능이 그 당시에는 매우 떨어지죠. 거의 뭐 시작 네. 단계일 텐데. 그냥 계산기 그때는. 수준이죠. 7, 80년대 슈퍼컴퓨터가 저희 스마트폰보다 훨씬 못한 성능일 거고 그렇죠. 또 딥러닝을 잘 하려면 빅데이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때는 뭐 그런 데이터도 많이 없었죠. 그럼요. 지금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가 발달하면서 그리고 또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런 빅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와서 와, 딥러닝이- 여러 가지 산업의 발달이 따라왔어야 하네요. 서버도 그렇고 그렇죠. 프로세서도 그렇고. 그런 덕분에 이제 와서 부흥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딥러닝이 고성능의 인공지능으로 유명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ILSVRC,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레코그니션 챌린지. 한글로 하면 이미지넷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미지 인식 대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걸 주고 인공지능한테 이게 뭐게 맞춰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 시작을 했는데 2010년도에 우승한 인공지능이 오류율이 그러니까 못 맞춘 게 한 28%. 그다음에 2011년에 우승한 게 못 맞춘 게 오류율이 한 26%. 2012년에 딥러닝으로 학습을 한 알렉스넷이 우승을 하게 되는데 전년도에 26%가 오류율이었거든요. 근데 2012년에 알렉스넷이 우승을 했을 때는 16%. 확 줄어. 오류율이 10% 정도 개선됐죠.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1%를 낮추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굉장한 기술이 있구나.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그 이미지넷 이 인식 대회에서 다 딥러닝들이 우승을 싹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 이렇게 오면서 인간이 판별을 해도 한 5% 정도는 사진을 보고 인식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잘못 인식하거나. 그런데 2015년부터 인간의 오류율 5%보다 더 낮게 3.6%, 2017년에는 SE넷이 우승했는데 오류율이 2.3%라고 하니까 이제는 인간보다 더 딥러닝 인공지능이 판별을 잘 하게 된 거죠. 외국 사이트 같은 데서 우리나라도 그런 사이트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입할 때 우리 이제 숫자 같은 거 입력하라고 하잖아요. 나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를 증명하기 위해 로봇 아니라고. 로봇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숫자 넣으라고 하는데 외국 사이트들에서는 이미지를 고르라는 해본 적 사이트들이 있어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음 중에서 전봇대를 골라라. 맞아요. 다음 중에 나무가 아닌 걸 네. 골라라.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안 되겠네. 물론 이제 그 인공지능이 아직 보편화된 건 아닌데 딥러닝이나 용어는 제프리 힌튼이라는 컴퓨터 과학자가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인공신경망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오래 전에 이미 나와서 80년대까지 막 발전하다가 90년대 암흑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인공신경망이라는 용어 자체를 학계에서 굉장히 싫어했대요. 논문에 인공신경망이 딱 들어가면 이거 옛날에 망한 기술이잖아. 그래서 거절 딱 하고 아니면 정부 과제 이런 걸 따낼 때 인공신경망 이런 걸 넣으면은 뭐 옛날에 망한 기술이잖아 하면서 굉장히 좀 천대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프리 힌튼이 인공신경망이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서 예전에 그 부정적 이미지가 쌓인 인공신경망을 또 쓰면 이제 선입견이 생기니까 이름을 개명을 한 거죠. 이미지 세탁. 그러니까 사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인데 새로운 용어로 이건 정말 딥한 러닝이다. 심화학습이다.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간판만 네. 바꿔달고 그러면 쓰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여러분이 좀 재미있어 할 시간. 이제서 그동안 어려웠나 봐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 AI가 점점 발전을 하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나올 때 내 직업은 과연 남아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대체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 직업?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운송업,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많이 생기면 택시, 버스, 그리고 신분당선은 이미 무인 전동차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송업이나 아니면 번역가. 요새 번역이 점점 맞아요. 좋아지고 있어서 어플만으로도 좀 잘하고 있다. 약사도 이제
어떤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그 처방해 처방전에 주는, 맞게 내준다라고 하면 사실 인공지능이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거고 뭐 저희 AS 콜센터 같은 것들 음. 상담하는 내용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거라면 또 AI가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그 약사뿐 아니라 의사 같은 경우도 모든 걸 할 수는 없겠지만 증상을 보고 기본적으로 약간 분류를 하는 거 정도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병변을 보고 뭐 이거는 어떻다. 그다음에 뭐 사진을 판독해서 엑스레이나 이런 걸 판독해서 뭐 이런 쪽으로 분류하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한테 너 사람 의사한테 진료받을래? 아니면 인공지능 의사한테 진료받을래?라고 물어봤을 때 인공지능 의사를 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저희도 뭐 동네 병원 아니면 어떤 병원 갔는데 뭔가 내가 받은 진료나 그런 것들이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다른 의사 선생님 아니면 또 내가 받은 병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병원을 가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런 면에서 되게 유리한 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사진을 100만 장의 사진을 보고 암을 판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인간 의사는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하고 이러면 실수할 수도 있고 한데 인공지능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아까 사진 인식률 그것만 해도 2.5%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 판독률이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신뢰가 되고요. 그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로보트가 수술하는 거. 그것도 지금 그 환자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의사들이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도가 높고 흉터가 없다고. 왜냐면 정확하기 때문에 그 절개하는 범위가 굉장히 적은 거죠. 예, 그래서 훨씬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데이터를 찾아보긴 해야 되겠지만서도 그 인공지능을 그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특히나 또 육아 얘기인데 그 애들 키울 때 뭐 우리 애기 손에 뭐 났는데 이거 병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엄청 맘카페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좀 넣으면 딱 이건 수족구일 확률이 몇 %,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을 나올 것 같아요. 법하다. 그럼 진짜. 할 법하지 않아요? 할 법하다. 또 재판 이런 거를 인간 판사는 어쨌든 인간의 어떤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회적인 네. 근데 뭐 많이 그렇게 조명이 하고 있죠. 들어가죠. 인공지능이 재판을 한다고 하면 그 전에 판례들을 쭉 학습을 해서 아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판별을 해야 돼 하고 해서 이것도 그러네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인공지능한테 재판을 나도 받겠죠. 가능은 그쪽으로 하겠지만 인간적이진 않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교사, 선생님도 교육한다는 게 꼭 지식만 넣어주는 건 아니고 감정적인 그렇죠. 것들도 필요하지만 어떤 지식 전달만 가지고서는 인공지능이 또 굉장히 유리한 점도 있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뭐 그런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무조건 대체 가능하다라는 게 네, 아니라 그건 아니고 그런 역할을 인공지능이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어떤 있다. 그 물리적인 어떤 부분까지는 해낼 수 있다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의료도 요새는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의사가 진료를 하고 병행하는 인공지능으로 느낌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고 하겠죠. 혹시 내가 못 본 게 있나 뭐 더 봐야 될 게 있을까? 지금은 서로 도와가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직업보다 저는 특히 기계가 결코 넘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예술 분야 기계 작곡도 한다면서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작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 채널 중에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을 모아놓은 팟캐스트도 있어요. 거기 들어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들이 있고요. 되게 요거 조사하면서 재밌었던 이벤트가 있었는데 국내에서 있었던 실제 실험이에요. 2016년 8월 10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 열린음악회에서 모차르트가 작곡한 모차르트 교향곡 34번 1악장하고 에밀리 하웰이라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작곡한 모차르트 풍 교향곡을 관객한테 들려줬대요.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저 그거 들었어요. 네. 성시환 지휘자가 하는. 끝나고 나서 사람들한테 어떤 음악이 더 마음에 드는지 투표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모차르트가 작곡한 건지 인공지능이 작곡한 건지 잘 구분을 못할 정도로 모차르트의 음악적인 풍 정보를 주지 않고. 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죠. 결과가 786명이 투표를 했는데 모차르트 514표, 인공지능 272표. 와, 거의 300표 가까이 받은 거네요. 그렇죠. 3분의 1을 인공지능이 받은 거죠. 이때 에밀리 하웰은 이미 11,000곡을 작곡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모차르트의 템포하고 음악적 구조를 거의 비슷하게 구현했고 어떤 모차르트의 밝고 가볍고 단순한 리듬을 그대로 담아서 관객이 헷갈릴 만하게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창작곡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사람들의 평가를 반영해서 작곡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수정까지 네, 하고. 수정까지. 점점 더 잘하겠네요, 그럼. 이미 아이튠즈 같은 데서 에밀리 하웰이 작곡한 음원이 유통이 되고 있고, 그때 당시 연주를 함께했던 경기 필하모닉 단원부는 모차르트 음악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었다라고 평했다고 합니다. 제가 작곡가라면 에밀리 하웰이 10,000곡이나 썼다고? 10,000곡을 내가 쓸 수 있을까? 그다음 내가 쓴 곡을 사람들한테 들려줬을 때 모차르트하고 비교해서 3분의 1표를 얻을 수 있을까? 굉장히 작곡가들이 들으면 불안할 만한데요. 불안할 만한 일단 10,000곡을 얘기인 쓰는 거죠. 것 자체가 하루에 몇 곡씩 써야. 그래서 음악도 인간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벌써 인공지능이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고, 그림은 더합니다. 인공지능 화가 고흐나 피카소의 그림을 학습해서 새롭게 그린 그림이 고흐나 피카소가 그린 것처럼 유사한 화풍으로 그리는 거죠.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게 나오는데 보시면 정말 놀랄 정도로 고흐가 그린 것 같다. 피카소가 그린 것 같다. 저도 그렇게 그려진 자화상이 있어요.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느 시대의 느낌으로 자화상을 그리고 싶은지 시대를 선택하고 제 사진을 넣어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그거에 맞게 화풍에 맞게끔 이렇게 뿅 하고 만들어줘서 예, 감쪽같이 그려진 것처럼 보여주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화풍이나 작곡풍을 흉내내는 거를 한다는 거죠. 새롭게 자기가 진짜로 막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벌써. 근데 지금 이미 얘기하신 게 만들어낸 거죠. 그쵸. 흉내라고 하기에는 아니, 너무 그러니까 그런 흉내난 풍을 거죠. 만들어주는 건데, 작곡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게 사실 인간도 물론 창작을 한다고는 하지만 작곡을 할 때도 어쨌든 내가 자라면서 들었던 음악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지금의 작곡가들은 대부분 공부를 하면서 여러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물론 창작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우리도 않았을까. 딥러닝을 그쵸? 한 거니까. 근데 저희가 그 음악 이야기 나누면서 굉장히 음악의 시초부터 숫자로 음을 계산하고 그랬었던 거를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마치 문학을 할 때와 같이 기승전결에 맞춰서 숫자에 맞춰서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곡을 쓰는 게 작곡법 안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넣어서 화풍까지 넣어서 그런 분위기까지 넣어서 작곡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공개된 가능하겠네요. 예, 공개된 작곡 사이트가 있어요. 인공지능 사이트가 맞아요. 그런 건 본것 주크덱이라는 거는 여러분 검색하시면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걸 검색해서 일반인들에게도 누구나 검색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뿅 만들어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인공지능 화가가 그린 그림을 2018년에 뉴욕에서 경매에 붙였다고 합니다. 경매에 붙이면서 한 1,000만 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낙찰가가 5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 인공지능 그 개발한 사람은 신났겠네요. 회식했겠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음악도 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소설은 못 쓸 거야. 소설도 썼습니다. 더 정교하게 쓸 것 같아.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소설 제목은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이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주최하는 후시 시니치 공상과학 문학상의 공모전의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이 작품을 평가할 때 인공지능이 썼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챘다고 하고 농락당한 기분일 것 같아요. SF 작가 하세 사토시는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를 줄 수 있을 수준이라고 했대요.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그 소설을요? 네, 도입부만 네. 판도라님 한두 개 달랑만 읽어주시겠어요? 그날은 구름이 낮게 깔리고 어두침침한 날이었다. 방 안은 항상 최적의 온도와 습도. 요코 씨는 단정치 않은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의미 없는 게임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그렇지만 내게는 말을 걸지 않는다. 따분하다. 따분해서 어쩔 수 없다. 처음 이 방에 온 요코 씨는 기회를 틈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오늘의 저녁 식사는 무엇이 좋다고 생각해? 올 시즌에 유행하는 옷은? 이번 여자 모임에 무엇을 입고 가면 좋을까? 네, 어떠신가요? 물론 일본어를 번역해서 약간 뭐 어색함이 있을 수는 있는데 모르고 들으면 사람이 썼나 보다 할 정도겠죠. 물론 인공지능이 아무것도 60점 줄만. 번역한 거면 더 모를 것 같아. 근데 아니 이거를 근데 인공지능이 정말 백지 상태에서 쓴 거예요? 아니면 어떤 소재를 주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플롯 같은 건 정해주고 이제 소설의 어떤 디테일하게. 문장 구조체나 단어 같은 걸 학습을 해서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에 맞게 인공지능이 문장을 막 만들어낸 거죠. 나중에는 정말 그냥 창작해낼 수도. 아니, 어차피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 활동을 흉내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다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날이 오면 다 이해가 되는 날이 온다면. 그날이 오겠죠. 인공지능이 아주 많이 발전해도 사라지지 않은 위협받지 않을 직업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성직자? 성직자는 대체 불가능하지 않을까? 어쨌든 그러게, 신의 대리자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싶지 않을 것 같네요. 그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을 맡기고 싶지 신격화시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근데 그런 종교는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아니라도 나의 어떤 그 신앙을 옆 사람이 대신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있고 말고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일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교리 교사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성직자 신앙을 신앙을 줄 방금 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성직자의 역할 자체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예배를 집전하고 미사를 집전하고 이런 역할은 인공지능 보고 시키면 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맡기고 싶어 하지 않겠죠. 역할은 할 수 있으나 그 역할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죠. 저도 무비사발님처럼 영화를 봤습니다. 사발. 추천할 만하더라고요. AI 그 2001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거든요. 헤일리 조엘 오스먼트 주드로 나오는 주드로. 영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충격이었던 게 주인공 부부의 자녀가 병에 걸렸는지 아파요. 네. 그래서 이제 냉동 상태로 보관을 해서 사실 그 영화의 분위기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그 부부가 어린 아이 로봇을 결국은 자녀를 대신해서 입양하듯이. 그렇죠. 입양해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이제 자녀라고, 그러니까 로봇 강아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자녀처럼. 그래서 그런 날이 올까? 그리고 영화에서 아이 인공지능이 엄마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정말 그래서 자기가 인간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피노키오가 인간이 네. 되고 싶어 하듯이 저 정도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올까? 딥 러닝. 이게 정말 인간 같은 느낌이 뭐냐면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아이가 왜 나는 로봇이야? 나는 왜 인간이 아니지? 왜 엄마는 나를 자기 자녀로 생각하지 않지를 고뇌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인간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인공지능이고 나는 로봇이니까 여기가 한계야. 딱 규정 짓지 않고 그 고뇌하면서 인간이 될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 인간 같더라고요. 또 하나의 영화는 국문 받는 그녀라고 번역된 영화죠. 인공지능 시리 같은 그거랑 대화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그거죠. 영화 배경이 202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뒤. 꽤 그럴싸하다. 5년 맞아요. 정도 근접해 뒤면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2013년 영화고 스파이크 존즈 감독, 호아킨 피닉스하고 스칼렛 요한슨이 목소리로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인공지능도 인간을 막 사랑하게 돼서 저는 그거 보다가 야, 이 정도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왜 요새 1인 가구, 나중에 독거노인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외로워서 뭐 고독사하고 그런 건 확실히 좀 줄일 수 있겠다. 뭐 것 같아요. 외롭거나 그럴 틈이 없더라고요. 막 인공지능이 그쵸. 막 말하자고 막 얘기. 지금 일본에서는 하자고 하고. 독거노인들에게 이렇게 함께 살게끔 해준다고 들었어요. 그 로봇 강아지가 그 실제 강아지만큼 도움이 많이 된다고도 하고. 저는 바이센테니얼 맨이라고 그 어. AI 나오기 바로 네네. 직전 2년 전에 포스터 나왔던 거 있어요. 기억난다. 네, 그 로빈 윌리엄스.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맞아 마지막에 인공 피부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그 두 가지 영화가 2년 터울로 나온 건데 그러면은 뭐 20년 전이잖아요. 그 시대에 굉장히 지금 정도의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막 AI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를 이미 예견한 듯한 그런 영화였던 것 그때 같아요. 2차로 붐이 일었던 시기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그때인 것 같아요. 아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인공지능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돈 좀 벌어다 좀. 난 밥 해줬으면 좋겠어. 그 영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영화 허에서 그 인공지능 OS가 주인공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주인공이 그동안 장문한 편지를 추려가지고 출판사에 막 보내잖아요. 맞아. 또 막 좋은 반응을 얻고. 저는 이런 인공지능이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팟캐스트를 녹음하면 자동으로 편집을 해주는 거예요. 입력을 하는 거죠. 규칙을. 공백 3초 이상. 숨소리 아니면 짭소리 듣기 그건 좋은 볼륨으로 맞춰줘. 그건 진짜로 넣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타임 스탬프를 끝나면 만들어줘. 전체 딥러닝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오디오 내용을 문자로 쫙 뽑아줘. 아마존이 이상한 비율을 하면 알아서 잘라줘. 뭐 그걸 빨리 우리가 개발합시다. 묵사발이- 그걸 팔아 먹읍시다 우리가. 목사발이 술 마시고 싶다고 하면 잘라줘. 뭐 이런 거. 아 근데 이렇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쏙쏙쏙 해주는 인공지능이면 정말 좋을 텐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좀 무섭고 있죠. 두려운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엄청 관련된 책이나 기사 읽어봐도 이러다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인간 대 기계라는 책을 읽으면서 점점 더 그 두려움이 커져서 읽고 싶지 않고 좀 부정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어떻게 이 책이 결말이 지어질까 궁금해하면서 마저 읽었는데 되게 끔찍하게도 인간은 기계에 절대로 진다. 맞아요. 진다는 결론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진다면 과연 우리는 이기려고 해야 하나? 예, 그런 질문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김대식 선생님 책인데요. 관련된 여러 책이 있지만 그 인간 대 기계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AI에도 주드로가 하는 대사 중에 그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AI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꼬맹이랑 어차피 인간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만 남을 거기 때문에 인간들이 우리를 만든 것 자체가 더 피곤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기려고 해서 우리가 막 얘기했던 모든 영화들을 다 보면은 영화적인 어떤 상상력이나 소설 기반의 그런 거는 결과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벅스라이프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개미들 생활이잖아요. 지금 인간이 걸어다니면서 개미 집이 박살나지 개미가 밟혀 죽을지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네.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다니는 건데 반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AI도 계속 딥러닝을 계속하는 거예요. 얘는 쉬지 않고 하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쉬기라도 하지. 계속 하니까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 잠수함에 핵 미사일을 갖고 다니는데 이거를 발사를 하는 그게 함장과 부함장이 동의를 같이 해야지 동시에 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게 AI나 이런 게 더 넘어가 버리면 그 판단을 이제 누가 할 것이냐 그게 이제 터미네이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매트릭스. 뭐 이런 매트릭스 인간은 없어도 돼. 뭐 인간이 오히려 자연도 파괴하고 더 위협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학습한 결론으로는 인간은 없어져도 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무섭다. 근데 없어져도 돼. 그래서 없애야 해라고만 하지 않는다면 공생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 지금도 현재 공생하고 그게 제일 좋은 있잖아요. 인간이 맞아.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얘기겠죠. 근데 저는 컨트롤할 수 없어지면 컨트롤이라는 게 물론 이제 점령당하면은 하는 거는 무섭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이제 감히 상상도 어렵고 무서운 상상만 가능한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다르다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그냥 이런 인공지능 이런 존재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이런 기계 이렇게 하고 인정하고 가야지 내가 뭔가 이기려고 하고 걔네는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죽어갈 텐데 얘는 계속 발전할 그쵸.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그 영화적 발상처럼 얘가 그러고 싶어 하는 건지 그렇게 입력이 돼서 그런 건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그러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게 진짜 감정이 생겨서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는 생각하게 된 게 그럼 각자가 공생할 수 있고 침범하지 않게 나중에는 우리가 법을 정해놓고 규칙을 서로 예의를 차리면서 살듯이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서로 제정하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배받을 정도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려면 자유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인공지능이어야 되는데 자유대화가 정말 어렵대요. 그러니까 규칙성도 없고 자유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이 거의 무한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시대가 오진 않았고 인간이 계산기 나온 다음에 계산기하고 누가 빨리 계산 하나를 다투려고 하지 않잖아요. 대신에 계산기가 빨리 계산해 줌으로써 인간이 그 빠른 계산으로 다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예. 또 알파고가 프로 바둑 기사들이 이긴 다음에 인간이 또 바둑으로 인공지능한테 이겨보겠다라고 도전하기 쉽지 않지만 알파고가 그 바둑을 두는 기풍들을 분석을 해서 새로운 기풍들이 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저희한테 그렇게 도움을 주는 요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둑으로 인공지능을 이기자고 작정하면 망한 건데 그렇지만 그런데도 지금도 바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컴퓨터 바둑 게임 같은 거 인공지능하고 바둑해서 재미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쓰고 싶을 때만 쓰는 한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즐긴다는 표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사는 동안 제가 기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런 책을 읽고 무서워진 다음에 훨씬 더 내 삶에 집중해야겠다, 내 감정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다면 서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못하는 걸 이 사람이 할 수 있으면 같이 도움을 주고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고 그 인간 대 기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욱더 인간이 인간다워지면 그 말에 약간 정답처럼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인간다워지면 인간답게 그 인간이라는 건 뭘까 하고 좀 생각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그런 거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인공지능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머리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렵지만 재미있네요. 다음-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뭔가 좀 더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다음 시간에는 묵사발님께서 저는 약간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과 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선과 악을 기대하면서 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AI에게 선을 가리켜야겠네요. 술을 가르치는 거 선만 주요, 선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